안녕하세요, 최옥구입니다. 오늘은 현장기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시총도 어마어마한데 아주 크게 점핑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차트들을 아주 오랜만에 한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었나요? 다우는 0.11 조금 떨어졌는데 그냥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S&P가 0.88 올랐는데 S&P 기업들도 사실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1% 가까이 어제 오른 거는 AI의 힘이죠. 빅테크들, 엔비디아와 오형제들 있죠. 나스닥 100이 하루 만에 2.46%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이 아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5가 있는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스닥 종합지수도 덩달아 1.7%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 기술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5개의 빅테크의 시총이 다시 또 늘어나가지고 그동안 AI 힘으로 전체 S&P의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 이상. 그래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제 반평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시 러셀 같은 건 계속 빠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 조금 업황이 안 좋은 반도체 업종들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게 들어있는데 얘네들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에서 어제 6.68%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하락에 배팅하는 세배 인버스 썩스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저 이거 들고 있거든요. 작년에 번 거 다 까먹었습니다. 아마 지금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요새 장은 그거죠. 예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숏이나 롱에 들어갔다가 물리고 계신 분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 대해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채널들이나 이제 저의 채널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들어가지 않고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한번 차트를 쭉 볼 거지만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보시죠. 다우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인데 자, 요새 계속 오른 것 같지만 다우는 사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0월에 저점 찍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한 번 더 저점을 찍었지만 다우는 그때부터 올라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경기 방어주 같은 거, 경기 순환주 말고 경기 방어주, 가치주 그런 시대에 올 거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게 쭉 이어져 갖고 금년 1월, 2월 초까지 이어진 시나리오가 노랜딩 시나리오 아닙니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부터 미리 올랐죠. 나스닥과 상관없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10월에 작년 10월에 한번 저점 찍었지만 12월에 가서 한 번 더 저점 찍었거든요. S&P도 그러고 여기 보면 S&P는 아니고요. 나스닥이 그랬다는 거죠. 나스닥 100도 그랬고, 그런데 다우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슬슬 올라와가지고 이미 바로 그 직전의 정고점이 8월 작년 여름이었는데 한여름 썸머랠리 끝자락이었죠.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데드캣 바운스 엄청 심했을 때요. 이때도 찐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술적 저항선 여기 보면 200일선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모니터를 다시 작은 걸로 돌아와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어차피 유튜브에선 다 작은 화면으로 보시니까 보시는 분들한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때도 200일선 넘었거든요. 이 저항선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이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찐 반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떨어졌죠. 불트랩이라는 건데
불트랩이 뭐냐면 황소의 덫인데, 차트나 기술적인 걸로 봤을 때 기술적인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뚫어버리면서 뭔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거래량도 붙고 막 하면서 진짜같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니다 하던 사람들도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 매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매매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따라 붙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예, 다들 이거는 확실하다 기술적으로, 이제부터는 롱이다 하는데 또 이제 실망을 또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이것이 덫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차트나 뭐 기술적인 뭐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교과서에 써 있는 말 실제 이 적용이 되는 거에는 실전에서는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 오파 완성을 하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미 이때의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미 다우는 작년 11월 말부터. 그러면서 먼저 올라가서 다음 이제 S&P나 나스닥이 올라오길 기다리면서 횡보를 계속 했는데 이때 삼각 수렴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삼각 수렴에서 위로 빵 뜨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저항에 걸리고 다시 내려가니까 조금 다우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제일 많이 오른 그거 같다 했는데, 실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푹 빠졌다가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 전에 오른 만큼 못 오르고 다시 김이 쭉 빠지고 있죠. 다우가 왜 김이 빠지나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때는 그래도 필수 소비재들, 아무리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도 결국은 꼭 먹고 입고 싸고 해야 되는 거, 그런 그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그거를 경기가 어떻게 되든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그런 가치주들이 포진한 데가 다우 아닙니까? 다우 지수니까 얘네가 잘 버텨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4월 초부터 쭉 힘이 쭉쭉쭉 빠지죠. 왜 그러죠? 인플레는 잘 안 떨어지고 있지만 경기 방어가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장의 화두로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 예전에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니야 괜찮을 거야. 소비는 아직도 미국 소비가 받쳐주고 있대. 말들은 계속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다른 모든 지표들, PMI부터 해서 뭐 경기 선행지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 떨어지니까 점점 떨어지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예전 전고점에서, 다우 역사상 최고의 전고점에서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 조금 이때 오버슈팅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61.8%죠. 이 수준을 자꾸 애모하면서 넘을까 말까 하다 거기서 힘이 빠지고 있네요. 이 정도 올라왔다 지금 조금 힘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보면 사실 이때서부터 RSI도 자꾸 전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때 작년 11월 말 고점 쳤을 때부터 별로 뭐 볼 거 없고요. 다음은 S&P 봐야죠. 이 인베스팅닷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뭐 체크를 하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차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저는 차트를 그렇게 뭐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신뢰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로 이렇게 후행적인 거니까요. 어차피 차트는 후행적인 거고 계속 이어가면서 붙여가면서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 하는 마인드맵이란 놀이처럼 뒤에다 꼬리 붙여 그리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가면 항상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떨어지고 올라도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연장해서 다시 이 그림으로 보면 되지, 이 그림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 자꾸 자기가 분석하는 파동은 자꾸 연장되죠. 그러면 이제 인디언 기우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승복 안 해. 여기서 계속 뭐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여기서 일봉에서 근데 뭐 다른 지표들이 전부 다 이제 더 이상 뭐라 반론을 펼칠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어긋났는데, 그럼 주봉으로 하는 거죠. 아직도 버틸 수 있어. 또 월봉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이 모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돼요. 저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입니다. 차트는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후행적으로 이
검토할 때, 정리할 때 보려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확실히 지났다 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왔구나. 그 어느 정도 흐름으로 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를 한 번 더 제가 이제 즐겨보는 거시경제적 상황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맞냐 하면 거시경제는 차트보다 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죠. 안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하게 그래서 거시경제를 조금 이제 그 기축통화 패권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뉴스도 좀 그 속에 숨어있는 행간을 좀 읽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정세를 보는 건데 어쨌든 S&P 보면은 이거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2년 전 한참 오래전에 적어놨던 건데 제 블로그 영상 꾸준히 뭐 작년부터 보셨던 아주 그 극렬 팬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맞췄죠. 이거는 뭐 한 6개월 전부터 그 당시 예상을 해서 이 지점까지 떨어질 거다. 대충 그러면서 200주 이평선이 지지할 거다. 근데 이제 그거는 맞았어요. S&P에 대해서 여기까지 맞았는데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다른 분들도 바페럴이라는 분도 3,460 하셨는데 제가 3,500원 저한테 졌어요. 이분 미안합니다. 땡 탈락. 농담입니다. 이분이 훨씬 유명한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고요. 이분한테 이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마이클 윌슨 씨가 경기 침체가 오고 PE가 조정이 되면 3,150에서 3,000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분이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지금 1년째 안 오고 있죠. 예상한 거에 이분도 요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연착륙이 되면 한 번쯤 여기를 이거 제가 1차 저점이라고 적었잖아요. 1차 저점을 한 번쯤 더 시도를 할 거고 경착륙이 된다면 더 떨어질 건데 그때는 정말 마이클 윌슨 이분 말처럼 여기까지 떨어지는지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S&P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까지를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거는 1, 2, 3, 4, 5파가 4파가 1파의 하단보다 높게 침범됐은 게 고전적인 엘리엇 파동 이론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만 보는 이제 개인적인 파동 카운팅이에요. 재밌는 건 요새 와서 또 이제 파동이 막 연장이 늘어나고 킬러 C파가 안 나오니까 다른 파동 보는 분들도 은근슬쩍 여기까지 5파로 다 수정을 했대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면 그 자기들 파동 이론으로 이 모양이 안 맞는 건데 그건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대요. 설명했겠죠. 제가 바빠서 못 본 거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저 역시도 지금 5파 뒤에 ABC 반등파로 보는데 이 모양이 아무리 봐도 ABC파는 아니죠. 저는 이런 거를 예전부터 이제 꿈틀이파라고 봤어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엘리 오크 파동이라고 제가 따로 이제 엘리엇 파동이 너무 안 맞고 너무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많아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조금 규칙을 변형시켜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허접해서 누구한테 밖에 공개할 것 정도는 안 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왕꿈틀이처럼 ABC파나 아니면 뭐 1파에서 5파까지 충격파가 충격받은 조정파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어렵고 계속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꿈틀이파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꿈틀이파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면 파동도 안 맞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도 롱이냐 숏이냐가 아주 치열하게 팽팽해지면서 서로 한 치 앞 나도 몰라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근데 요새 딱 그러잖아요. 상반기 지금 넉 달 동안 그러죠. 누가 맞는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가가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도 S&P도 고점에서부터 이번 저점까지 하나의 충격파로 봤을 때 얼마나 올라왔냐 보면 지금 딱 반절 올라왔습니다. 50%.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일반적인 모든 그 충격파의 일은 그 다음에 올라오는 반등 있잖아요. 조정파요. 그 수준이 미약하게 아주 약하게 올라올 때 이거 이 밑으로 오고 30 뭡니까 이거 32.8 32. 아이고 저희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이렇습니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50%, 그 다음에 61. 많이 올라오면 61.8%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다우도 결국은 다우는 61.8%까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S&P 500은 여기에 지금 심지어 이번 빅테크들이 여기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도 다우만큼 못 올라오고 50%만 올라왔죠. 지금 볼까요 한번? 이것도 불트랩입니다. 불트랩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박스권이라고 이제 금년 한 2월부터 말이 나왔잖아요. 노랜딩 시나리오 들어가고 나서 2월 중순부터 아무래도 박스권일 것 같아. 이 박스권을 짐 크레이머나 CNN이나 블룸버그나 그런 데 있는 유명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석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박스권을 좀 좁게 잡는 사람도 있고 월가에서 길게 높게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위에 박스권을 자꾸 하다가 여기서 한번 접은 날 언제입니까? 5월 한 일주일 전인가요? 예. 이 박스권을 뚫어버리고 위로 오른 적이 있어요. 예, 그러죠? 이때 전부 다 저기 오른다고 하면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이때부터 찐 상승에도 박스권이 아니다 더 오른다 4,300까지 오른다 막 말들 나왔었죠. 이게 불트랩이에요. 근데 이제 불트랩이 지금 다른 그 어떤 시절보다 요새는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더 진정되고 나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쇼커버링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심지어 하루짜리 옵션도 지금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유동성까지 지금 굉장히 시중에 줄다 보니까 위아래로 튀는 변동폭이 일반적인 시장의 상태 몇 년 전까지 이어지던 시장하고 지금 틀립니다. 최근 2년 동안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진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다 딱 갖다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뚝 올랐다고 차트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오케이 강세장 하고 여기서부터 사는 거는 요새 와서는 이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원리가 잘 통했죠.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하시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코스피에 뼈를 묻은 아직도 해외 주식 안 하고 코스피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 여기 뼈를 묻으신 아주 백발이 성성하신 1세대 분들인가요? 주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식판에 뛰어든 지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이게 투자 저도 이거 여윳돈으로만 하고요. 이거 하루 종일 보면서 이 시장을 보는 거는 제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얼마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든 아니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잘 돈 버는 재미에 더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어겠다고 하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까르페 디엠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이 써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순간에 행복하려면 자기 내면을 보고 딱 주어진 상황에서 100% 행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고 여기에 모든 경제를 올인하면요. 그 인생 굉장히 좀 불우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주제 넘은 얘기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나름 했으니까요. 제 경험에서 제가 개인적인 제 인생만 돌아볼 때 다른 분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고요. 근데 돈이 어떤 걸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물려 있어서 손해가 막심하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래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교훈을 어느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교훈이 뭐냐면 그런다고 지금 뭐 당장 길바닥으로 막 저기 뭐 나앉고 뭐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힘들 뿐이지 사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크게 지금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아프지만 뭐 날마다 아냐 내일은 뭐 결국 나는 돈 벌 거야 잘 될 거야 막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기 전에 지금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픔을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가혹한 순간이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무서워했던 게 사실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 생활에 큰 뭐 문제가 있나? 안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런 걱정, 두려움 빼고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예전보다 외식 몇 번 못하고 뭐 차 좋은 걸로 바꾸려다 못 바꾸고 좀 더 아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진 않거든요. 돈을 좋아도 하지만 돈이 나의 생활을 흔들려고 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돈이 굉장히 우습게 보여야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그런 거 한번 그래서 그 첫사랑에 빠진 그 젊은 선비의 얘기 제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를 보고 아주 그 젊은 친구가 이팔 청춘이 이몽룡 같은 친구가 상사병에 걸리죠. 거의 근데 백방이 무효한데 그 삼촌이 와가지고 그 장안 최고의 기생집에다가 그냥 한 달, 두 달 동안 쳐넣어버리죠. 거기서 아주 주지웅님에 빠지라고.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너 아직도 그 첫사랑의 그 양갓집 교수가 생각나니? 하니까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저기 블로그에 한번 언제적입니까? 그것처럼 돈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자꾸 좋아하고 돈에 대해서 어떤 그 뭐 긍정적인 상상도 하고 뭐 요새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돈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면 자꾸 그 돈이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담아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얘가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애는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여기서 뭐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내 꿈보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상태보다 조금 약하게 간다 해도 내 인생의 행복도는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루하루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내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저는 이제 뭐 이상형 여자 따질 나이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호르몬이 왕성한 사람도 아니지만 젊은 뭐 이팔 청춘이라고 했을 때 자기 이상형의 어떤 배우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똑같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해도 그렇게 별일도 아닌 겁니다. 사실 돈에 대한 것도 그런 개념이 잡히라는 그런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물려갖고 주식시장에서 힘들다 하는 거는 틀림없이 지금 그런 본인이 아까 말한 그런 진화의 단계를 거치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지만 주변에 이렇게 돈이 많고 크게 실수했다가 해서 크게 무너졌다가도 다시 또 뭐 금방 뭐 회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가들이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저도 흘낏흘낏 보면 돈에 대한 그 개념이 그거더라고요. 사기꾼들 빼고요. 좋아하고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이긴 하지만 돈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돈이 당장 옆에서 떠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벌벌 떨지를 않아요. 또 동시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쓸데없는 얘기 오늘도 한번 빠졌네요. 기어에 한번 빠졌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S&P도 결국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금 떨어진 거에 50%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찐 반등이다. 오히려 지금 불트랩에 한번 빠졌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죠? 불트랩에 빠졌다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다시 갭으로 빵 떴을 때 딱 거기에 걸려 있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딱 거기라는 건 그 50%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떨어진 거에 반등.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아니면 지금부터 진짜 찐 반등으로 이어진다.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50대 50. 그냥 이거는 그래서 저는 팝콘 뜯으면서 구경하느라 이겁니다.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나 지금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AI는 진짜인 것 같아요.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어. 엔비디아 맨 마지막에 살펴볼 건데 내가 봐줄게요. 좀 웃겨가지고 보세요. 어제 엔비디아 25% 말도 안 되게 빵 떴죠. 이 갭으로 뜬 거 보세요. 근데 웃긴 거는 이 거래량 보십시오. 파란색이죠?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계속 팔았고 누군가는 계속 받아서 사가지고 이게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래서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25% 30%에서. 그렇죠? 누가 그렇게 계속 팔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기관이 계속 파는 거고요. 누가 그렇게 계속 샀겠어요? 개인들이 AI는 진짜야 하고는 계속 산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계속 AI가 하루 종일 엔비디아가 안 떨어지고 그 유지를 한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보면 볼린저 밴드 볼까요?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에서 위로 빵 떨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경우가 이 볼린저 밴드가 여기까지 가면서 전체가 다 움직일 때까지 여기서 횡보한다는 얘기예요. 한참 동안. 한 달 넘게. 그죠? 그러지 않으면 볼린저 밴드 올라가는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 싶어도 한 달 뒤에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샀잖아요. 개인들이.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포모죠. 포모. AI 진짜 오르나? 진짜 오르나? 엔비디아 진짜 오르나?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뭐 기술적으로 아까 뭐 S&P도 그러고 뭐 불트랩 한번 전고점 다 넘고 하고 엔비디아도 아마 전고점 넘었죠? 이미? 엔비디아 여기서 전고점을 갭으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뭐 보는 사람들 다 나와갖고 전고점 넘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새로운 찐 상승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다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린저 밴드에서 이만큼 찍고 들어갔으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한 달은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오른다고 해도. 근데 뭐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건 포모고 포모라는 건 남들 다 돈 버는데 지금 안 벌면 어떡하지라는 겁니다. 그 심리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기 그 무의식 또 옆들로 빠진다.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보통 심리학 용어에서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돈에 대해서 와, 돈 번다 하고 여기 들어가는 그 환희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더 한꺼풀 벗겨보면 지금 여기 못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요걸 보면서 질투와 시기와 왜 안 그랬을 때 나는 안 들어갔을까는 후회로 그 자기 그 힘들어하는 그 걱정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옆길로 빠질 때 얘기했던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돈이 자기를 쥐고 흔드는 경우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생의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로 기관들이 팔았을까요? 이거 지금 일주일 걸로 볼까요? 보세요. 뭘 봐야 됩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한 파동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그 파동보다 한 번 더 올라갔죠. 이거 사실 뭡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런 거 엘리엇 파동으로 할 때 제가 보는 엘리 오크 파동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가 예전 3파, 5피하고 똑같이 5파가 한 번 더 찍어주는 거 거의 같은 레벨로.
그러면서 하나의 파동을 뒤늦게 완성하는 거 연장돼 가지고 아주 흉나게 나오는 경우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 보세요. 지금 주봉입니다. 요거 분명히 여기서 여기로 지금 전고점 뚫고 위로 올라갔죠. 차트는. 근데 여기 이 거래량 보세요. 평균보다 지금 훨씬 적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은 결국은 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올리고 있지만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은 점점 이 주봉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달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월봉은 아직 지금 이번 달 안 끝났으니까 주봉으로 봅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뭡니까? 기관들이 넘긴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왜 넘길까요? 기관들도 AI 그렇게 좋은 거 아는데도 한 발만 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재미 보고 왜 지금 거시적으로 저 밑에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 개가 8월까지는 죄송합니다. 엔비디아는 맨 마지막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S&P 그렇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어떤가 볼까요? 엔비디아 본 김에 저기 한번 적어 볼까요? 보조지표. 지금 RSI가 얼마입니까? 85예요. RSI 30에서 74,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로 보잖아요. 에버리지로. 근데 지금 70만 넘어도 과매도인데 85에 지금 여기인데 꼭 굳이 여기서 사고 싶어요? 지금? 드디어 들어갈 땐가 하고 지금. 기다렸다 들어가세요. 끝까지 확인하고 뭐 지금 급하게. 그죠? S&P 500은 이렇다는 거고요. 나스닥 100은 이제 정말로 빅테크죠. 근데도 빅테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50% 올라왔습니다. 50%인데 어제 이제 그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다시 빵 뜨긴 했어요. 이제 지켜봐야죠. 요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좀 더 이제 확실하죠. 어제의 주인공 엔비디아 때문에 얘는 보십시오. 50% 반등에 이제 전체 떨어진 거에 50%를 감싸 안다가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떴습니까? 61.8%까지 떴습니다. 그런다 해도 뭡니까? 일반적인 피보나치의 되돌림의 적정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작년에 여러 번 있던 데드캡 바운스에서 다 나왔던 수준이에요. 그거에 이제 전체의 반등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숏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도 성급한 거고요. 또 이 왕꿈틀이로 진행이 되면서 이젠 진짜 롱인데 이 전고점 넘었으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성급한 때입니다. 그냥 지켜보면 돼요.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 언제까지 쉬어? 난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안 들어가고 현금만 들고 있는데 이 판에서 1년 기다리는 거 그거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이때 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 돈만 넣어놓으면 저도 이때 돈 좀 벌었습니다. 딴 거 그때 저도 엔비디아로 벌었어요. 엔비디아하고 구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딱 그 빅테크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몇 개만 넣고 이때 벌었어요. 이때는 누구나 벌어요. 순댓국밥집 우리 사장님, 여사장님도 벌어요. 이때는 넣어놓으면. 그랬던 거지 뭐. 그리고 이때는 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때부터 재작년 11월부터 떨어진다고 했다가 욕 뒤지게 먹고 제 아들뻘 되는 놈들한테 개새끼 소새끼 말 들으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 미친놈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몰랐던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미친 노인네들이나 하나 얻어맞기식으로 소 뒷걸음식으로 한번 어쩌다 맞췄을 뿐이지 100명에 99명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고 있었어요. 이때 떨어질 때도 어떻습니까? 전체 지수는 떨어지지만 지금처럼 빅테크 몇 개는 그 이후로 두세 달 안 떨어지고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S&P 지금 그 2분기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빅테크 AI 관련된 애들 빼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락입니다. S&P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나머지가 지금 그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진 빅테크들이 올려갖고 평균을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 정도라는 거. 나스닥 종합지수를 봐도 나스닥 종합지수를 봐도요. 보세요. 나스닥 종합은 50%, 이 검은 선이 50%인데 반도 못 올라왔어요. 지금 예, 여기 딱 이 정도. 네. 이 지금 밑에 빨간 선이 38.2%예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굉장히 약할 때. 지금 보면 저번에 한번 38.2%를 빡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그 밑으로 갔다가 또 갭으로 갔다 여기서 난리 치고 있죠. 예. 지금 38.2%에서 50% 사이로 지금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 그렇다는 거고요. 러셀은 뭐 말도 못하게 지금 회복 못하고 있죠. 여기 지금 예.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얘는 가장 약한 거. 이거 저기 쳐주도 않는 거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다 말았어요. 러셀은 확실히 지금 금리 인상기에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그때 이것도 불트랩애들 섣불리들 빠지셨었죠 그때. 보면 이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0인들 선을 탁 누룩 밟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 기술적인 그 어떤 지지선이 2만 불 아래로 안 떨어지고 올랐죠. 이때부터 지금 거래량 보십시오. 확 붙잖아요. 차트 보고 덤비는 사람들이겠죠 전부. 와 붙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지금 여기 그때 3만 불 일시 넘었었어요. 왜 차트쟁이들이 여기 또 막 3만 불이었던 그거에 새로운 그거다 해가지고 3만 불 넘는 순간 들어가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지만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예전에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아. 뭐 815 머니톡인가 얼핏 봤는데 굉장히 그 수익률도 좋고 아주 그 책도 많이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유명한 어떤 퀀텀 투자 그런 거 하는 전문가분도 나오셔가지고 자기도 이때 비트코인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3만 딱 넘는 거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만 본 건 아니겠지만 근데 사실 일시적으로 3만 넘으면서 뭐 정고점 깼다 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저는 이제 이때 3만으로 안 보고 제 나름대로 여기다 3만 1,800으로 제가 봤었죠. 이때는 이걸 넘어야만 사실은 진짜 기술적으로 뭔가 좀 인정해 주겠다 했던 건데 결국은 거기 못 가고 흐지부지다 요새 힘이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에 지금 그 돈이 5주째 연속 빠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야? 5월 23일 기사네. 3일 전 기사네. 아직 늙은이 머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 본 기사 기억하고 있어요. 아침에 뭐 먹었는가 기억 못해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주까지 암호화폐 투자금이 5주 연속 빠져나갔고 암호화폐 거래량도 지난 2020년 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디 딱 넘었으니까 찐 반등이다 하면서 우 들리게 되는 그 황소의 덫 불트랩은 요즘같이 특히 최근 2년 사이에는 변동성이 미친 X 널뛰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더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확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다 봐서 맞는가를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조금 많이들 털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리 손해 얼마 안 봤을 때 털자 하고 지금 그렇다는 거고요. 예. 독일의 닥스가 지금 정고점 넘었죠. 맞죠? 예. 근데 엊그저께 기사에 독일에서 지금 기술적 침체죠. 작년 4분기 독일이 GDP가 마이너스였고 성장률이 금년 1분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2분기 연속 저기 침체로 됐죠. 여기 제가 또 기사가 이건 또 언제적 기사야? 어제 기사네요. 독일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2분기 연속 역성장.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뭡니까? 2분기 이후에도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독일이 여전히 7%인데 거기 또 이제 유럽 전체는 근원 물가 역시 안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경기 선행 지표 역시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나 뭐 그 독일에서 자랑하는 그런 거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 못 해주죠 이제.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거시적 상황은 확실하게 판가름이 났는데 결국 닥스는 뭡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전고점 한번 이날 뚫었죠. 와,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대세는 찐 상승이다. 전고점 넘어오는데 뭔 헛소리냐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이유로 아니다. 어차피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그날 한번 푹 찌르고 그러죠. 그러면 또 이것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전고점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 보면은 거래량은 그렇게 안 붙죠. 다 지금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미들만 계속 몰아넣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고요. 10년물 금리 지금 이거 싹 없어졌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회복이 됐더라고요. 서버가 복구가 됐나 봐요.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게 다시 회복이 됐더라고요. 10년물 금리 보면 요새 지금 슬슬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죠. 3.25, 3.3까지 내려갔다가 더 안 내려가고. 왜 그럴까요? 계속 나오는 물가 지표들 보니까 하반기에 반드시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물가가 잘 잡혀서 최소 뭐 저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했죠. 하반기에 3번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배팅하고 있었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근데 보니까 나오는 지표들 보니까 근원 물가 진짜 안 잡히고 고용 진짜 안 떨어지죠. 이거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뭐 날마다 막 야 이 새끼야 와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이 새끼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뭐 때려잡지만 그래 새벽빛은 온다고 기다리면 결국은 예상한 대로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반기에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거냐가 3번에서 지금 1번으로 배팅이 줄었을 겁니다. 어제 얼핏 어디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리 생각만큼 안 내릴 것 같아 하니까 얘가 그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살살 다시 오르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 저기 그걸로 봐야 돼요. 10년물은 저 부채 한도 협상 그거는 10년물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단기로 봐야 되고요. 그런 영향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들도 여기 밑으로 안전한 것 같다가 바로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는 18.7 위로 올라왔죠. 다시 여기서 조금 잠수 한번 했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용 위기의 문제도 다시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안 떨어뜨리고 물가가 근원 물가가 계속 안 잡히게 되면 미국 경제 튼튼하다고 생각했지만 신용 위기가 다시 또 올 수도 있겠 그런 생각이 슬슬 꼬리를 든다는 건데 이제 2008년하고 미국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물론 상업용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어디서 문제가 이제 또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보단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죠. 금입니다. 금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나요? 제 금은 시리즈를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금은방 해도 될 정도로 연구 많이 했죠. 이거 단언컨대라고 말하면은 그 저기 이병헌 씨가 화낼래나? 단언컨대 금은에 대해서 요거 지금 말한 사람은 몰라요. 또 도플갱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뭐 어디서 뭐 어떤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디 얘기를 보고 제가 따라한 게 아니라 순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제가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봤던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거죠. 이제 국제 정세를 보죠. 저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패권 때문에 금은 시장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금 지금 사실 상품 거래소는 뉴욕하고 아니 시카고하고 저기 어딥니까? 런던 두 군데서 꽉 잡고 있고 거기에 지금 다 이제 미국, 영국 금융 세력들이 거의 다 저기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까요.
달러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필요해서 풀더라도 금은이 못 올라가도록 금은이 주목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떨어뜨리는데, 이때 러시아를 일단 작년에 죽이기로 하면서 그 갑자기 러시아를 금 시장에서 금 선물 시장에서 세계 거기서 디커플링 시켜버리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때부터 이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큰 저기 그 공급자 중에 한 명이었던 러시아가 이제 금 시장에 못 들어오네. 그러면 금이 더 귀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금값이 오를까봐 미리부터 여기서부터 이 작업을 들어갔었죠. 이때 제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다 그때 기록을 하고 또 거기 블로그에 글도 쓰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6월 27일 날 작년에 G7 회의에서 갑자기 이때 금퇴출 선언을 하죠. 러시아 여기서 우리 앞으로 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온 기사들, 금 선물 거래소 뭐 나름 전문가라는 애들이 나온 게 다 입을 맞춘 것처럼 러시아가 빠져도 금의 공급과 유동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런 거는 시장에 별다른 충격이 안 올 거다. 막 조미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넘어가게 될 텐데 이때부터 계속 더 빼죠. 계속 뺍니다. 이때 제가 15분, 30분 간격으로 알람이 오는 걸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금은 선물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끌어내린 우리나라 환율 저기 방어하듯이 그게 계속 오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이제 G7 얼마 전에도 G7 히로시마에서 했지만 결국은 G7이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전체 그 GDP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몇 프로씩 경제가 성장하는 그 성장률을 봤을 때 전체 지금 지구라는 이 별의 경제 해마다 이 성장하는 거에 전체 성장의 50%를 지금 인도하고 중국 두 나라가 잡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뭐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G7 나라들이 지금 다 뒷방 늙은이가 돼서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늙은이, 이빨 빠진 늙은이들 돼서. 그런데도 얘네들이 사회 시스템을 잡고 있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의 경제 방향을 걔가 잡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때도 G7이 작년 G7이 또 한 번 이때 러시아 금퇴출 선언한테 다 같이 합의하고 이게 기축통화 내가 계속 미국이 대장으로 끌고 갈게 니들도 협조해줘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저기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GDP만 보면은 여기 지금 G7 회의에 껴있는 저기 이탈리아나 캐나다에 우리가 뭐 뒤집니까? 순전히 경제력으로 우리가 G7에 들어가야죠. 근데 안 끼워줍니다. 왜?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유치원생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세상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알아듣도 못하고 같이 끼어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갑자기 저 강남 땅 팔아갖고 부자 됐다고 형들 나도 끼워져 왔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뭐 경제야 이번에 어디 뭐 한화가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이 뭐 어쩌고 해서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뒤에 좀 그 대법원장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진행해봐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나라는 강남 졸부인데 와가지고 그 뭔 얘기예요? 막걸리 먹으면서 그런 얘기 쓰는 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냥 안 끼워주는 거거든요.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알짜 사업들을 다 지금 빼앗가고 있고 미래를 그리고 뭐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원자력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아예 지금 그 같이 동반자로 끼워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니네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놀 판에서 좀 끼지 마 좀 니네는 격이 안 맞으니까 좀 떨어져 하고 찍어 눌렀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모습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차트들 보면 이렇게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지금 60, 70년대 이후로 이렇게 올라왔죠. 2000년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지부리 나오는데 떨어질 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걸 한 번씩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뭐.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보면,
지금까지 금이 역사상 최고가를 3년 사이에 벌써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축통화 패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싸움이 되면서 금이 그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지금 그 작년부터 노력해서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찍어 눌렀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여기 뭡니까 지지선 지지선 밑에까지 갔지만 잠깐 머무르다 결국은 지지선 빵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역사상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2020년 8월 달에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작년 3월 달에 한번 올라갔고요. 그때부터 쭉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렸지만 다시 또 슬슬슬 올라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5월 3일 날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넘게 되면 사람들이 금이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면서 달러 패권, 달러 약세가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또 싫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지노선으로 금값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좀 사정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나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수요에 의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확실히 바뀌었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100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금이 100일선까지 한 번 더 내렸네요. 이제 또 올라갈지 어떨지 보자고요. 보조지표 보면 42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더 내려왔다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조작이 지금 점점 안 먹히고 있죠. 은시장 봐야죠. 은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제가 이날도 기억하는데 이때 15분 30분 봉으로 봤을 때 은이 한 번에 막 4%씩 떨어지는 알림이 오더라고요. 또 작업 들어갔구나. 이때를 15분 30분 봉으로 보면 하루에 막 여러 번 작업이 들어갑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근데 다시 지금 여기도 RSI 35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좀 더 내려가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 금은 결국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내리려고 해도 지금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제가 금은 시리즈에서 얘기했지만 10년 전부터 한계가 생겼죠.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뭡니까? 예. 은의 역사적 최고점이 언제였습니까? 여기 써있네. 온스당 30달러 2021년 2월 1일 이거 제 금은 시리즈에서 얘기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우리가 한번 쇼스퀴즈 실물은 쇼스퀴즈를 만들어보자 해서 밈주식처럼 한번 달라들었던 때죠. 그랬더니 바로 역사적 정고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은시장이 취약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원유 원유도 보면 전체 오른 거에 떨어진 거 지금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는데 제가 이 빨간 선 파란 선 해가지고 요 사이에서 떨어져도 결국은 여기 제가 2차 지지선이라고 써놓으니 파란색 화살표까지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크게 떨어졌다 침범했지만 거기서 안 떨어지고 좀 버티죠. 2차 지지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전체 이제 원유가 코로나 때 떨어진 거에서부터 오른 거에서 해가지고 이것도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여기 38.2%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38.2% 만약에 여기서 진짜 경기 침체가 크게 온다면 이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46달러까지. 그렇죠? 그런데 원래 원유는 예전에 대충 평균 가격이 대충 40달러였어요. 40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서 폭망을 한다 해도 원유 가격이 예전 40달러 수준으로 간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거기까지는 근데 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뭡니까? 사우디 빈살만이 네옴시티부터 해서 다 해가지고 요거 정말로 성공하려면은 그 돈 계산을 하면 사우디도 지금 최소 60달러 이상은 지금 나와줘야 수지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수장으로서 절대 6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원치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담합을 해서 그 가격을 지켜낼 겁니다.
네옴시티를 접지 않는 이상, 10년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뭐 원유든 천연가스든 어차피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10년 들고 가시라. 아니 그럼 어떨까? 또 잘난 척했네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사우디 장관이 나와서, 바로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젠가 얘기했었는데, 공매도 세력들 자꾸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원유값 더 떨어질 거다 하고 지금 공매도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죠. 떨어져라 하고, 사우디 장관이 나와가고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서 니들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나와서 얘기했죠. 그 얘기 뭡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65달러, 66달러, 64달러 이 아래로는 안 떨어뜨리겠다. 왜? 네옴시티도 해야 되고 우리 할 거 많은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수지가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공매도로 계속 이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가격 담합이라도 해서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경고 한번 한 거죠, 지금. 콘탱고라고 하나요? 콘탱고라는 그 용어 아십니까? 오늘 용어 2개 배우네요. 저기 아까 불트랩 한번 배우셨고, 콘탱고가 뭐냐면은 이런 에너지, 원유 같은 선물 시장에서 근월물이 원월물보다 훨씬 너무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석 달 뒤에 얼마에 계약하지 않은 석 달 뒤치 그 원유 가격 선물은 지금 가격보다 많이 높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번 달 거 가격, 다음 달 거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그걸 반영해갖고 가격을 싸게 지금 재고를 보관하고 있으려면은 그 보관료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가격이 석 달 뒤의 가격하고 원래 선물과 지금 현물의 차이는,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그런 나게 돼 있는데, 너무 극심하게 지금 선반영이 돼서 그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진 그 현상을 지금 콘탱고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지금 에너지 쪽에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구리나 지금 원유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중국이 리오프닝 실패하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만큼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방이 어느 정도 계속 지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는. 예. 그냥 제 생각이고요. 달러 지수 봐야 되죠. 오랜만에 보니까 할 말이 생각보다 10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택도 없죠. 달러 지수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이 정도, 여기 지금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없어졌네. 아이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충 요 라인이요. 아니. 지우겠습니다. 대충 요 라인이었죠, 그때. 그래서 달러 지수가 떨어진데 요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다들 달러 약세가 이제 될 거다. 이제 이때도 기술적, 참 사람들 기술적 지지선, 저항선 참 좋아해요. 그거 딱 깨면은 전부 나와서, 열이면 10명이 다 나와서 양복 입고 나와서 이제부터 달러 약세다 하죠. 좀 너무들 성급하셔. 기다려보면, 이때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리고 요 라인을 지금 안 떨어뜨리니까 기다려보자. 진짜 달러 약세가 되는가. 근데 요때부터 올랐죠. 결국은 다이버전스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떨어지지만 이 라인을 한 번 더 밟았죠. 그리고 다시 좀 오르고요. 결국은 여기서 지금 잘 버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더 떨어졌어도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앞으로 달러 약세 시대가 만약에 정말로 온다면 제가 볼 때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그래봤자 38.2%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르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라인 102.99와 103.82가 있죠. 2020년도 드디어 저도 제습기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나요? 당근이 왔어요. 늙은이가 덜덜덜 손가락 틈 딱 찍으면 벌써 채팅이 4개입니다.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
자, 여기 늙은이 중얼거리는 방송 최욱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도 102.99와 103.82가 지금 2017년도에 지금 달러 강세가 초강세가 있었을 때, 그리고 코로나 2020년도 터졌을 때 달러 초강세일 때, 이때 우리나라가 가서 제발 통화 스와프 해주십시오고 빌었던 때, 그때가 102.99였는데 지금 달러 약세다 뭐다 해도 그때보다 높다니까요. 상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102.99, 103.82도 얼마 전에 올랐네요. 그리고 무슨 부채 한도가 다가오게 될수록 미국 정부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달러는 점점 더 약세에 빠질 거다. 한 달 전에 그 얘기했던 애들 지금 다 어디 갔나 좀 잡아보세요. 그 전문가들은 다 휴가 갔나? 월급 받고? 전문가, 나도 전문가나 좀 어디 가서 맨날 틀린 말해도 다 보너스 받고 연봉 많이 받고 휴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부채 한도가 다가오니까 달러가 올랐죠? 지금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보려고 지금 달러 지수 보는 거죠. 차이나 보십시오. 지금 제가 국제정세에서 중국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막 홍다부터 해서 시리즈로 열몇 편을 지금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 쭉 내놨었죠. 그때 내놓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댓글 보면 중국 지금 다 잘 나간다는데 홍다 문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요? 아유, 이거 진짜 몰랐었네. 다들 조금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다들 그런 반응 들으셨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근데 요새 어제 오늘 뉴스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뭡니까? 이제 리오프닝 아무도 기대 안 하죠. 그렇게 저기 중국의 리오프닝이라 다 몰고 갔던 애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책임 안 지고 다 휴가 왔다니까요. 이거 못 찾겠다, 이 기사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 중국에서 작년 내내 지금 중국 저기 경제 외화 자본이 자꾸 유출돼서 중국 경제에 안 좋다 했가지고 어떻게든 환율 조작해서 막으려고 했던 게 달러당 1위안이 7.0인 거. 요거요. 포치라고 하죠. 7을 깬다고 해서 파7인데 이 포치를 안 넘으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 저항들 보이죠? 이거 지금 막고 막 했는데 그냥 심겹게 뚫렸잖아요. 얼마 전에. FDI 지금 제가 LGFV도 기억나시나요? 국제정세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방정부 부채하면서 LGFV 그 유령 회사들 페이퍼 컴퍼니 썸네일 제목으로도 달았죠? FDI 한다고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도 FDI에 대해서 대충 외국인 직접 투자인데 줄어들고 있다. 자본 디커플링. 바람은 많이 잡아놨죠? 어제 정용효님인가 잘 모르겠네. 한경 글로벌 마켓에 그 중국 차이나 소식통이 계셔요. 그분 동영상 나와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한번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어젠가 그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특파원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LGFV와 FDI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리즈물로 열 몇 개에서 한 얘기를 종합해서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그런 데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사방에 이 얘기가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빨리 말하고 그리고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들 보시면. 어떤 제자랑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제 수염도 안 갖고 시장 가서 저기 순댓국밥에 소주 먹고 잘난 척 해봤자 옆에서 이제 술이나 한 병 더 팔아라 이놈아 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또 혼자 잘난 맛에 죄송합니다. 위안이 어쨌든 지금 7.0 넘어서 지금 하늘로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에 대해 지금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중국 이 달러 위안화 환율 보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50일, 100일, 200일 선인데요. 전부 데드크로스 빵빵 났죠. 그러다가 이게 뒤로 이렇게 도더니 다시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예. 문제는 위안화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제일 먼저 아시죠? 위안화하고 엔화 버틸 때 지금 1, 2, 3월에 지금 우리나라 원화만 먼저 올라왔었죠. 요즘은 좀 그래서 쉬고 있죠. 예.
지금 엔화는 좀 복잡하죠. 엔화는 이제 엔화도 역시 요새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달러 강세를 도와주고는 있는데, 엔화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요새 그 니케이 지수가 잘 나가는 것도 엔화가 약세라서 잘 나가는 겁니다. 예. 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 진짜 기축통화국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 주식은 싸져요. 굉장히 달러로 사는 외국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무조건 사게 됩니다. 사게 되면 주식이 안 오르고 횡보해도 나중에 다시 이 환 가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해외 주식 할 때 여러분들 물린 주식이 좀 떨어져도 환율이 오르면은 이득 볼 때도 있잖아요. 환차익으로. 그럼 환차익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니케이가 올라간 것이 사실 절대로 그 몇 개 그 엔화가 약세라서 일부 저기 그 뭐 수출 기업들이 좋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그 한번 심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절대 일본 시장이 얼마나 지금 힘든가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요새 와서 니케이도 버블 시대의 어떤 전고점을 한번 터치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 원인 딱 세 가지죠. 다 아시는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 샀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리오프닝 된다고 그리 돈이 1, 2월에 제일 많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개미한테 다 떠넘기고 기관들 나와가지고 부채 한도 때문에 지금 돈을 어디다 묻어놔야 될지, 유럽도 지금 그동안 재미 받고 경기 침체 이제 온다고 하고 정고점 찍었고 못 내려오니까 이제 거기서도 돈 뺄 거고요. 어디다 갖다 넣어놔야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애들이 이걸 하루라도 어디 이자가 0.1%라도 나오는데 넣어놔야 되는데 불안해서 다 넣어놓을 데가 없는데 일본에 넣어놔야겠죠. 그래서 일본으로 투자 자금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죠. 돈이 들어오면서 엔화 약세까지 되니까 지금 더 들어와가지고 실제 일본의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아니고 그런 돈의 쏠림 현상 때문에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엔화 약세죠. 가는 거죠. 엔화 약세는 왜 나왔습니까? 그 구로다 후이민 우에다라는 그 양반이 계속 저기 일본 물가가 오르는데도 자기들이 볼 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확실하게 굳어질 때까지는 더 두고 봐야겠다.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 말을 하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오를 수 있는데 엔화가 이제 위안하고 틀린 거는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위에다가 미국이 딱 신호 줄 때 뭡니까?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그 인플레이션 충분히 예전 디플레이션 일본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물가가 제대로 이제 꿈틀꿈틀 제대로 오르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작년 12월 말에 구로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 인위적으로 잡고 있던 일드 커브 컨트롤 YCC 같은 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풀어놔야겠어. 실제적인 양적 긴축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다시 엔화 강세가 되면서 이게 뚝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숨어있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환율이 더 위로 뛰죠. 외화 자본이 막 빨려 나가면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IMF가 일어났던 순서입니다. IMF가 태국에서부터 이렇게 전염돼서 일어나고 또 뭐 조지 소로스 뭐 그런 뭐 국제적인 헤지펀드 투기 자금 문제도 있었지만 일본이 옆에서 한번 도와줬죠. 똑같습니다. 그때처럼 아시아 헤쳐먹을 때 일본에 와가지고 야 니네도 좀 같이 이렇게 재미 볼래?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나라에 전쟁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나가지고 일본이 다시 한번 살아났었잖아요. 그때 2차 대전 후에도 그 한국전쟁 때 전쟁 물자 팔아먹으면서 그렇죠? 근데 IMF 때도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엔캐리 싹 돌리게 자기들 정책 바꿔가지고 다 뒤져봐라 하면서 마치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 경제를 뒤통수까지 쫓아오게 되면서 자기들을 위협하려고 하면 챔피언 자리를 이런 금융전쟁, 화폐전쟁을 이용해서 한번 싹 무너뜨리면서 양털깎기 하듯이 일본도 똑같이 아시아에서 그 짓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국이 와서 야 너도 한번 낄래? 예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도 들어와서 해먹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데 일본도 사실 지금 달러 이렇게 엔화 약세를 유지를 하면서 달러를 받쳐주기 때문에 작년부터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고 망가지고 있지만 그 대가로 지금 양자 컴퓨터, 핵융합, 반도체, 차기 첨단 기술 다 약속받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아시아 최고의 군사 강국을 다 지금 뒤에서 지원받고 있죠. 다 미래하게 간 겁니다. 그거 보자는 거고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사선이 뭔지 아시죠? 환율은 제가 제 블로그에서 정말 나름 작도 탔죠. 1년, 2년 동안 정확히 작도 이게 지금 다 이 작도 탔을 때 표시죠. 블로그에 다 추천글에도 지금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보시면 이때 다 그 당시에 예상했던 대로 갔다 찔렀다가 헬게이트 뚫었다가 헬게이트 밟았다가 이게 지금 몇십 년짜리 헬게이트죠. 이렇게 올랐다가 이번에 내려올 때도 연초에도 제 블로그에도 누가 그런 것만 남겨주셨었죠. 딴 거 몰라도 네가 환율은 진짜 모르는구나 저한테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떨어질 때도 요거 밟고 올라갈 거다 했는데 결국은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다이버전스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차트. 이때 보고 안 본 것 같은데 몇 달 만에 본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그랬죠. 다이버전스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내려가도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짚고 올라갈 것 같다 했잖아요. 지금 몇 달 만에 열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요 헬게이트를 짚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올라온 거야? 2월 초부터 2, 3, 4, 5 넉 달 동안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우리나라의 1300원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이제 뭐 1300원 충격도 안 오죠. 처음 1300원 지금 그 뚫었을 때 이때만 해도 사람들 다들 벌벌 떨었죠. 2022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여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사람은 금방 적응하는 동물이죠. 1300원 올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시죠 다들. 그래서 지금 1292원 93전하고 1300원 사이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올라가서 다시 1300원 여기 보시면 탁 짚고 올라가서 지금 정부의 방어선이죠. 1345원 두 번 두드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엔비디아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는 두 번째 시간에서 엔비디아 차트와 함께 엔비디아의 앞으로 어떤 그 AI 어떤 지금 모양인가 AI를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어떤 그 엔비디아가 지금 끌고 가려는 AI 확장 사업과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하나 딱 봤던 거 컨퍼런스 콜에서 그리고 현재 AI 그를 주력으로 내세우는 엔비디아한테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고점 넘었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몇 달 더 8월 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두 번째 시간에 연이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